원투펀치 레드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알파신을 준비했는데 이 경기는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워낙 중요한 경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경기를 분석은 많이 했지만 또 영상으로 분석을 한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신 이 경기라 하면 한일전이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이 약간 지났지만 워낙에 또 중차대한 그리고 지금 벤투 감독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는 그 비판에 상당히 지금 가세를 하고 있어요. 지난 오스트리아와의 평가전 그때만 해도 제가 벤투 감독이 그래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국면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경기 이후에는 엄청나게 저도 좀 비판적이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벤투 감독이 주로 하려고 하는 그 긍정적인 것들, 그것들을 과연 선수들에게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지, 잘 주입시키고 있는지가 이 경기를 보고 나서는 저는 이건 너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오스트리아 경우에는 선수들의 이른바 좀 심플 미스가 좀 많았잖아요. 네. 선수들의 좀 단순한 실수, 그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벤투 감독이 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프로액티브한 풋볼, 그거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는 좀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는데, 이번 경기를 보면 바로 그 능동적인 축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선수들의 어떤 실수가 아니라 벤투 감독이 하고자 하는 전술, 하고자 하는 전략이 선수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사실 벤투 감독을 선임했을 때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벤투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대한 해박함, 여기에 플러스 벤투 감독이 데리고 온 코치진이 그 당시 우리가 면접을 받던 다른 감독들의 코치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양적 질적으로 뛰어났다는 거.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벤투 감독 선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도 많은 코치진을 가지고서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전술을 선수들에게 과연 제대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지, 그거를 이행시키고 있는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매우 의심스럽다. 거기다가 또 어떤 전문가들은 선수들의 롤도 그 선수를 정말 이해하고 있지 않은 롤을 부여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대표적으로 이강인 선수 맞아요. 이제 톱 쪽의 기용인데, 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기본기가 매우 우수한 선수인 거는 맞는데, 네네. 기본기가 매우 우수한 선수라고 해서 톱 역할을 누구나 잘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리오넬 메시 선수와 다르고, 그리고 오히려 이 경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원을 거치는 또 빌드업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강인 선수를 그 위치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쓰는 것이 본인에게도 편하고 약점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 그림들은 그 이강인 선수 그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네. 벤투 감독이 선수들을 잘 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던 항목들, 그것을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장면은 이제 아래쪽 포백 라인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드렸던 이강인 선수가 여기 있고, 네. 남태희 선수가 여기 있고, 나상호 선수, 이동준 선수가 여기 있고, 원두재, 정우영 선수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 시에는 4-4-2처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공격 시가 되면 오히려 이강인, 남태희 선수 가운데서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남태희 선수가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조금 더 많이 수행하는 이제 그런 형태이고, 이거는 뭐 모두가 지금 사실 다 비판을 했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과연 여기 시키는 게 옳으냐. 그런데 이따가 이제 잠깐 나올 장면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이 4명의 선수들이 모두 공중볼에 능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공격 라인에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선수들, 뭐 양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뭐 제공권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은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포메이션은 저는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부터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잘 드러났던 장면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한일전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저는 한 3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보는데, 네. 하나는 현대 축구의 기본적 원리에 어긋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본적 원리, 특히 이제 이거는 빌드업과 관련된 원리인데요. 후방에서 특히 이제 빌드업을 할 때, 뭐 후방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기는 한데, 아군의 선수의 숫자가 적군의 선수의 숫자보다 플러스 1이 되는 게 좋습니다. 플러스 1 룰이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이제 나오려는 장면인데, 여기까지는 전체 그림을 보시면
플러스 1 룰이 지켜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선수가 지금 5명, 일본 선수가 지금 4명 아닙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숫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장면을 이제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보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문제가 또 한눈에 지금 드러나는데 이게 사실 90분 내내 별로 고쳐지지가 않았던 문제예요. 뭐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우리 선수 5명과 우리 선수가 안 보이네요.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뭐 이 뒤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 간격보다도 더 멀리 멀어져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90분 내내 굉장히 빈번하게 맞아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간격 유지가 너무 안 돼요. 후방 라이너고 전방 라이너고 이른바 공수 분리 이 축구나 그렇죠.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지금까지만 해도 우리의 후방 선수 숫자가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여기 홍철 선수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볼을 전개시키는 데는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물론 딱히 볼을 전개시킬 방향도 사실 이쪽밖에 없어요. 그쵸. 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드넓은 공간에 다 비어 있어요. 네, 우리 선수가 하나도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은 약간 지금 이쪽 공간에 몰려 있으니까 네. 사실은 반대편으로 이 사이드 전환을 해서 올라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여기 지금 선수가 없다는 건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해요. 돌려요, 그냥. 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은 일본 선수들이 아까에 비해서는 아까는 지금 왼쪽 사이드에 많이 몰려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 선수들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압박 밸런스를 다시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지금 빌드업 하는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후방에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대한민국 대표팀의 상황이 훨씬 더 악화가 돼요. 그렇죠. 더 나빠져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일본에서 이 선수가 올라왔어요. 아까는 이 선수가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지금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플러스 1이 깨졌어요. 사라졌어요. 이제 제로예요. 그러니까 골키퍼 빼고 필드 플레이어가 이제는 우리도 5, 일본도 5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빨리빨리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그렇죠. 그쪽으로부터 나갔어야 돼요. 아니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까 그 드넓은 공간으로 위쪽에 있는 동료들이 한두 와줘야 돼요. 명 내려와 주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게 없었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이 왼쪽 사이드 쪽으로 빨리 돌려서 나갔어야 되거든요. 자, 일본 선수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자, 정말 이제는 주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심지어 일본 선수들과 우리 선수들의 거리까지도 가까워졌거든요. 네. 여기서는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실책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전히 도와주는 선수는 이 공간에 또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5분경에 나온 장면만 보더라도 이건 움직임의 영역 아닙니까?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지도자 쪽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뢰도가 지금 낮아졌다는 건데, 자, 결국은 하도 이제 위쪽으로 볼이 안 오니까 네. 우리 선수 2명이 마침내 가세했습니다. 마침내 아까 그 드넓었던 공간으로 지금 내려와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일본 선수들도 같이 따라왔어요. 결국 7대 7이에요. 공간에서의 플러스 1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이제 내려오니까 그래도 동료가 보이니까 후방에서 패스가 나갔잖아요. 네. 이게 유지가 될까요? 이 소유권이? 안 되죠. 안 돼. 이거는 어려워요. 이렇게 따라 붙었을 때는 벌써 줄 곳이 없구나. 그러면 같이 가면 뺏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일본 선수들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죠. 결국은 뺏겼죠? 뺏긴 게 지금 경기 초반부에 사실은 실점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위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골 장면은 오히려 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지금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어긋나는 장면들. 여기서 1번 플러스 1의 룰을 과연 우리 선수들이 지금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2번 저렇게 드넓은 공간에 도와주러 내려오는 플레이 자체가 너무 늦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빌드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2명의 센터백이 다 압박받고 있으면 미드필더가 하나 내려와주면 그때 골키퍼는 줄 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상대 선수가 또 이 미드필더까지 따라 같이 붙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뭐 2가지입니다. 다른 더 위에 있던 미드필더가 내려와 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펩 과르디올라식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풀백이 패스 받기 좋은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네. 거죠.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 축구에서 측면 수비가 중앙으로 이동하는 게 많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 공간에서 수적 우위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의 일환으로서 측면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과르디올라 축구라는 게 사실 기본 원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대 축구가 사실은 빌드업 시에 그 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표팀은 이날 경기에서 그 원칙이 거의 실행되지 못했어요. 90분을 통틀어 봐도.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굉장히 궁금했던 게 우리 선수들이 다 이제 국가대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를 다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현시키지 못하는 거는 대체 어디서 이유를 찾아야 될지. 저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감독, 코치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아무리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손흥민, 황의조 등등 주력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력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다. 지도와 교육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자, 지금은 우리가 아까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조현우 키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은 역시 출발 자체는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선수가 일단 여기 5명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달려오는 요 선수까지 추가하더라도 일본은 4명이니까 이 플러스 1 규칙이 여기서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나쁜 상황이 아니고 이 플러스 1 규칙이 되면 결국은 패스에 대한 선택지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가장 안전한 여기서 패스 선택지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이 선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선수와의 거리가 가장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주면 가장 안전해요. 근데 어찌됐건 프리맨이 하나 생긴다는 거고 그리고 잘만 하면 요 선수도 가능성이 있어요. 요 선수도 일본 선수들이 지금 일제히 지금 3명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선수도 좋은 각도를 찾아서 움직임만 잘해주면 뒤쪽의 동료로부터 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공격 라인과 아까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왔지만 후방 라인과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너무 우물쭈물 망설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프리한 선수들을 통해서 빌드업을 하는 게 좋았거든요. 위쪽 선수들의 도움은 거의 지금 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망설이다가 결국은 어느 쪽으로 패스를 선택을 하냐면 가장 안 좋은 데로 패스 선택을 해요. 이거는 아니죠. 바로 뺏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결은 안 됐지만 지금도 뭐 저 패스가 통했다고 하면은 뭐 거의 1대1 찬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앞쪽을 보니까 또 앞쪽의 동료들이 너무 좀 멀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선수에게 밀어준다는 게 오히려 가장 나쁜 선택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저는 우리 빌드업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자, 이 장면도 지금 이강인 선수가 내려오면서 김영건 선수 쪽으로 지금 볼을 건네줬잖아요. 지금 이 상황 괜찮아요. 지금 이 상황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본은 이제 4명이 지금 압박에 가세했어요. 그럼 지금은 심지어 플러스 2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빌드업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은 일본의 4명의 이 압박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다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 있잖아요. 지금은 이럴 때는 이쪽이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뭐 아예 공간도 열려 있고 사실 윙백이 스피드를 활용해서 올라가면서 볼 처리하기에는 아주 좋은 공간이거든요. 지금은 빨리 돌렸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왜 안 좋은 선택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정우영 선수의 거친 파울만 지금 만든 꼴이 맞아요. 됐어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장면처럼 가장 나쁜 곳으로 또 줬어요. 이거 플러스 1의 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장면도 많았고 심지어 그 수적 우위를 만든 장면에서조차도 그 수적 우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네. 분명히 이거는 코칭 스태프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여기 뭐 다 대표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기본이지만 좀 더 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지금은 아까보다도 이제 더 올라온 위치에서의 빌드업인데요. 자, 지금까지도 보면 여기까지도 일단은 많아요.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가 3명, 우리 선수가 4명. 4명.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안전하게 볼을 보낼 때가 있고요, 지금은.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가장 조금 안타까웠던 장면이 뭐냐면 지금은 사실 이 공간을 좀 활용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면에서 2가지입니다. 뭐냐면 요 선수가 좀 내려와 주든지
아니면 요 선수가 이 공간으로 약간 들어와 주든지 그렇게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선수들에게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움직임이 없어요. 주는 선수도 그냥 서서 주려고 하고 받아야 되는 선수들도 그냥 제자리에 서서 다 기다려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고 그 공간으로 빨리빨리 들어가줘서 패스 각도만 좀 열어주면 수적 우위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그 세밀한 빌드업으로 나오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네. 있는데 이 주변 선수들의 그리고 앞쪽 동료들의 움직임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정우영 선수죠. 정우영 선수인데 지금 홍철 선수 아예 안 보이죠. 네. 홍철 선수가 이때 아마 여기 어디 있었을 거예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높은 위치. 그리고 지금 여기 자막에 약간 가려 있지만 김태환 선수가 여기 있거든요. 아래쪽에서는 계속 빌드업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양 풀백들은 또 가만히 지나치게 있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거의 무슨 4-6처럼 보이거든요. 포메이션이. 지금 풀백들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중앙 공간은 또 비어 있고 이것도 물론 이제 코칭 스텝 책임도 있지만 이날 이제 우리 선수들이 물론 뭐 체력적으로 좀 힘든 선수들도 있고 하는 사정은 알겠으나 전체적으로 너무 움직임이 없었던 거는 또 선수들에게도 저는 그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네. 지금 이제 원두재 선수가 여기 들어오기는 해요. 네. 들어오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더 좋았던 장면에서 들어왔으면은 그때는 아마 정우영 선수가 이쪽으로 줬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정우영 선수가 이미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정우영 선수가 그냥 이렇게 네. 상대의 압박을 받으면서 뭐 나상호 선수 쪽으로 준다는 게 그냥 아예 그냥 아웃으로 끝나요. 이런 축구는 정말 현대 축구에 너무 안 맞는 축구고 벤투 감독이 한다는 프로액티브 풋볼 이거는 프로액티브의 T자도 꺼내서는 안 돼요. 네. 프로액티브가 기본적으로 능동적 주도적 이런 뜻인데 그리고 이제 요 장면부터는 좀 이제 연속적으로 제가 뭐 보여드리냐면은 그런 빌드업 문제와 결부가 돼서 결국은 뭔가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는 데 대한 불안감에 의해서 자꾸 이제 롱 패스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포메이션 보여드릴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제공권 전문가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중앙으로 보내건 측면으로 보내건 우리 볼이 될 확률이 매우 낮아지는데 지금부터 그런 시리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일단 후방에서는 우리가 수적으로는 우세해요. 그러니까 일단 프리한 선수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또 간격이에요. 이 선수 한 명을 제외하면 지금도 이 정도의 공간에 강하래요. 예, 일본 선수가 무려 6명이 들어가 있고 우리 선수는 사실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쪽 길은 지금 요 선수가 사실은 약간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주기 어렵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롱볼. 그러나 롱볼은 항상 정확도가 떨어지고 앞쪽에 제공권 전문가는 전무한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은 일본이 이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아까 그 기본 원리에서 보시면 와 이거는 이건 아주 가슴이 푸근하죠. 플러스 2나 지금 되고 있고 아주 편안해요. 편안한데 이게 또 어떻게 마무리되나 보시죠. 자, 충분히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원리상 이거는 롱볼 줄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등번호가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원두재 선수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무조건 여기 통해서 가야죠. 왜냐하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오래 끌다가 결국 타이밍 놓치고 또 롱볼. 그러나 제대로 따내지 못함. 지금은 이제 일본이 엄청나게 심한 전방 압박으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방 압박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빌드업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물론 지금 김영권 선수죠. 김영권 선수는 지금 2명에게 아주 강렬한 압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일본 선수들이 지금 일제히 올라오거든요. 아주 무서운 기세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프리맨이 없느냐 우리가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은 김영권 선수는 어찌됐건 이 2명의 강렬한 압박 속에서 프리한 주변 동료에게 넘겨주는 데는 성공했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는 한번 넘어갔어야 돼요. 예, 김태환 선수 지금 뭐 달려갈 태세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강렬한 전방 압박에 약간의 그 무리수가 엿보였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방 압박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전방 압박을 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이날 뭐 일본보다 훨씬 안 되긴 했지만 라인 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아래쪽 선수들도 라인을 같이 끌어올려 줄 수 그렇죠. 있을 때 사실은
강렬한 전방 압박이 효과가 발생하지 지금처럼 앞에 4명은 막 올라가는데 뒤쪽은 사실은 지금 그대로였거든요.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김태환 선수를 통한 빌드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답이죠. 예, 이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바로 또 롱패스. 물론 이거를 따낼 수 있으면야 가장 경제적인 축구겠지만 따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지금은 김태환 선수 거쳐가는 게 훨씬 나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또 선택 안 하고 또 롱패스 또 걸리고. 그런데 반면에 네. 요 일본이 하는 거는 한번 좀 봐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 수적 우위를 가져가라 부분적인 공간에서 그래야 빌드업이 용이하다. 자기에게 패스를 할 수 있는 각도와 길을 여는 움직임을 자꾸 가져가라. 그리고 라인 간의 간격 유지를 잘하라. 순간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라. 네. 제가 지금까지 한 4가지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다 하고 있어요. 그 4가지를 하고 있어요. 했어요. 실제로 이 경기에서. 지금 이 장면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은 압박을 비교적 잘했어요. 일본이 나오지 못하게끔. 일본은 사실은 뭐 간격 유지나 이런 것도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압박도 이 순간에는 조직적으로 잘 전체 유닛이 잘 이루어졌던 장면이기 때문에 일본이 쉽게 나가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서 우리의 압박에 막혀서 결국 중앙수비 도미야스 선수에게까지 돌아왔는데 그 장면에서 일본 선수들의 위쪽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엔도 와타루 선수거든요. 지금 패스가 올 수 있는 각도에 딱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지금 여기 남태희 선수가 여기 있어서 사실은 가까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제 타이밍에만 주면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각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엔도 선수가. 그러니까 지체 없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여기서 약간 더 머뭇거리면 지금 걸리거든요. 남태희 선수, 이강인 선수 이제 협력 압박에 걸리는데 받자마자 바로 또 앞으로 들어가요, 이 패스가. 그래서 여기서 놓치는 것 같았습니다만 가마다 선수가 또 연결을 잘해주고 지금 일본의 그 일련의 연결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우리가 안 됐다고 얘기한 대목 뒷동료의 패스 선택지를 늘려주는 움직임을 기민하게 계속 순차적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일본은 그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장면에서도 적절하게 윙백이 또 올라와 주니까 계속 지금 패스 연결이 일어나요. 지금 이 장면은 결국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크로스는 실패하기는 했지만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빨리빨리 주고 움직이고 또 들어가고 하면은 이게 풀려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선택지가 많게 보이는 것도 확실하게 일본은 우리를 압박할 때 강하게 들어오고 우리 선수들은 뭔가 선택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계속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순주 아나운서가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수비 시의 압박도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느슨함이 네. 있었죠. 느슨하고 일본만큼 규칙적이지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본의 탈압박을 조금 더 멋있게 보이게끔 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그것과 이제 또 동시에 일본 선수들의 이른바 볼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 맞아요. 그거 자체가 패스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자, 일본의 빌드업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지금 네. 요시다 선수가 볼을 잡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압박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중앙으로부터 오른쪽 공간에서는 수적 열세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도 지금 충분히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을 잘 따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대체적인 압박이 우리의 왼쪽 라인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럴 때 기본은 뭐냐? 빠른 템포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잖아요. 지금 비교적 프리하게 있었던 왼쪽에 있는 선수가 지금 볼을 잡을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 선수들이 따라가긴 했는데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또 프리맨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프리맨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사실 이쪽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선수들이 근처에 있기는 하지만 뭐 못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역으로 이쪽이 또 프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똑같이 지금은 사실 숫자적으로만 보면 5대 5라서 일본도 플러스 1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으나 위치 선정 자체가 일본은 선택지가 좀 많은 위치 선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풀어져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거의 약간 우리에게는 조금 약간 굴욕적이게도 일본이 1분 정도를 한 번도 볼을 안 뺏겨요. 네. 한 번도 볼을 안 뺏기고 그냥 끈 게 아니고 심지어 골을 넣을 뻔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볼 없는 상황의 움직임을 보세요. 계속 패스 선택지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볼을 계속 못 건드리죠. 근데 이 장면이 거의 한 1분 이어져요. 이거 들어갈 뻔했다니까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벤투 감독이 하고 싶은 축구가 이거 아닙니까? 능동적이면서 점유를 하는데 무의미한 점유가 아니고 계속 빠른 템포로 전진하는 점유. 매우 능동적인 축구. 현대 축구 트렌드에 맞는 축구. 벤투 감독이 하고 싶은 축구일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상대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러니까 입맛이 쓰죠. 이런 축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꽤 긴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리 멤버가 많이 바뀌었기로소니 너무 그것과는 180도 동떨어진 축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스코어 차이보다도.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움직임을 가장 잘한 선수가 누구냐면은 후반전 교체로 들어간 지금 등번호가 잘 안 보이지만 이 선수가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선수. 정우영 선수가 지금 리턴 주고 그 다음 움직임을 굉장히 잘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안타깝게도 일본이 수비를 잘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넘겨준 건 착상은 좋았는데 지금 사실은 측면 수비가 이쪽으로 빠져 있어서 정우영 선수가 굉장히 적절한 공간으로 침투를 한 거거든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또 내려가서 이 볼을 끊어요. 그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측면 수비에 빠져나간 뒷공간을 커버를 완벽하게 하는 바람에 정우영 선수에게 이게 볼이 전달이 안 됩니다. 지금 정우영 선수의 움직임 그 패턴 플레이는 좋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유감스러운 건 이게 또 빌드업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서 이제 요시다 선수가 바로 넘겨주죠. 심지어 이 장면이 또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계속 볼 받기 좋은 공간에 선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우리가 안 됐다고 한 부분들 또 생기고 여기서 이 크로스가 하나 조금 부정확했지만 이게 그 에사카 선수가 또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왔는데 저 선수한테 두 방 걸리면서 이거는 김승규 선수 아니었으면은 진짜 한방. 여기서 이건 실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지금 당할 뻔했던 장면이죠. 이 장면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지금 0대2 상황에서 그래도 여기서 하나 따라붙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순간의 희망을 줬던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서 일단 우리의 찬스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은 저는 이정엽 선수라고 봐요. 이정엽 선수가 또 정우영 선수와 더불어서 투입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 이정엽 선수의 오른팔을 보시면 이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세게 압박 들어간다. 그러면은 뒷동료들로 하여금 같이 압박해라. 네. 그러니까 내가 세게 들어갈 때 이제 뒷동료들도 같이 세게 들어가면 요때 이제 뺏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정엽 선수가 그거를 유도를 했어요, 지금. 선배로서의 아주 좋은 판단이었다고 보는데 이게 성공을 합니다. 원두재 선수가 인터셉트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정엽 선수가 요거까지도 좋았죠. 자, 여기서 그냥 아까 일본이 원터치 패스 잘했잖아요. 자, 여기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나 여기를 선택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 본능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여기서 그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동준 선수의 이 늦었죠. 슈팅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정말 찰나의 순간이기는 한데 남태희 선수면은 지금 이 팀에서 상당한 베테랑 선배 아닙니까? 저기서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은 체면은 좀 그래도 체면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이 확 나아졌을 것 같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했던 걸로 봐서 뺏어가지고 지금 한 골 딱 따라가면 경기를 어떻게 흘러갈지 좀 모르는 상황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요거를 하나 살렸습니다. 사실 저도 상관없을 때가 어떤 때냐면 졌는데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무언가가 보인다면 발판을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체 어떤 거를 좀 고치고 어떤 거를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지도 참 잘 모르겠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대한축구협회는 일단 이 벤투 감독에 대한 생각 자체를 지금부터는 매우 엄중하고 지금 심각하게 가야 된다. 정말 이게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위약금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벤투 감독과 코칭 스태프도 이거는 보통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위기의식을 지금 느껴야 상황은.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벤투 감독이 K리그 경기장은 굉장히 자주 오잖아요. 네. 그런데 K리그에 오는 횟수치고는 별로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가 멤버가 많이 부족했는데 K리그를 집중적으로 많이 봤으면 뽑을 만한 선수들 후보가 좀 더 있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K리그 안 봐도 뽑힐 선수들 그대로 다 뽑고 신선한 발탁이라든가 경쟁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선수 선발의 차원에서도 벤투 감독이 앞으로는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일전은 3대 0으로 끝이 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카타르 월드컵을 기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도 그리고 벤투 감독도 선수들도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도 조금 이번 경기를 통해서 각성을 하고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레드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블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